오늘부터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큰 폭으로 강화됩니다. DSR 규제가 은행권을 대상으로 의무화되면서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 캐피탈 등 여신 전문 금융사에서는 시범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한파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번 DSR 규제로 인해서 금융환경 어떻게 변화가 될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두말할 것 없이 대출 받기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굉장히 원래 어려웠는데요. 원래 DTI, LTV 규제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이번 9.13 대책에서 집 있는 분들은 또 원천 봉쇄를 시켰고요. 이번 DSR 시행으로 본격 시행으로 능력 있는 실수요자 아니면 집을 사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DSR 대출 규제를 의무화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겠죠. 가계부채 문제가 일단 심각하고요. 1,500조 정도가 넘잖아요. 그래서 네. 가계부채 문제도 잡고 급등하는 서울 부동산 문제, 집값 문제도 잡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더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대출 받기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DSR 산출 대상 또 계산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네. 대체로는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걸 한 해 수익으로 나누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원래 대출 규제는 이제 LTV, DTI가 있었는데요. LTV는 이제 집값에 얼마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고요. DTI 같은 경우는 내 연소득 대비 집값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보는데 DSR은 뭐가 다르냐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대출, 신용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다 계산하게 됩니다. 총합의 원리금 상환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연봉이 1억이라면 1억인데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할부와 마이너스 통장을 다 해서 1년에 나가는 돈, 갚아야 될 원리금 모든 걸 합산해서 70%가 넘으면 정부에서는 위험 대출로 규정을 해서 이게 총량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집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동차 할부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대출도 받을 수 있고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총량적으로 규제를 받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대출받기가 어려운 무거운 규제가 되겠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대출 만기 연장을 하게 되면 이것도 DSR 적용이 되는 겁니까? 기존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증액이나 만기 연장은 가능한데요. 이게 DSR 한도 범위를 넘어버리면 증액은 안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기 대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DSR 적용해서 예외 대상도 있습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예. 다 일괄적으로 적용해버리면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으니까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원금은 포함되지가 않고요. 이자만 네. 계산이 됩니다. 네. 또 서민 대출 상품들이 있잖아요. 새희망 홀씨, 바꿔 드림론 이런 서민 정책 대출, 대출 말씀이시죠? 정책 대출 괜찮고요. 네.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 대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국가 유공자 저금리 대출이라든지 지자체에서 하는 협약 대출 같은 경우도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DSR 규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단 말이죠. 누가 DSR 규제 적용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냐 분류를 좀 해본다면 어떻게 분류하시겠어요? DSR 규제의 가장 핵심은 소득 증빙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소득, 대출 받은 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내 연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느냐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증빙이 안 되는 분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30억 아파트가 있어도 소득 증빙이 안 되는 분들은 대출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는데 반대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소득 증빙이 쉽게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자유롭습니다. 여기서 좀 약간 변수가 있는 게 기존에는 대기업에 다니거나 전문직 이런 의사나 변호사 분들은 대출이 소득을 안 보더라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다라고 봐서 이게 신용대출도 고액의 신용대출을 쉽게 해줬거든요. 네. 이제 이것까지도 다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전문직이라도 소득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대기업도 기존에는 대기업만 다녀도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직급별로 소득에 따라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대출 소득 증빙 상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당장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시중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은행 어디에서 받는 게 더 나을까요? 사실은 정답이 없는 문제인데요. 이게 예. 자기 편할 대로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인터넷 은행이 좀 편하긴 한데
오히려 인터넷 은행이다 보니까 좀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요. 한도액도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대출 금액이 많이 받아야 된다면 시중 은행에 가서 이게 총량적 규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도나 조건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네. 여러 은행 가서 내가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고 금리가 얼마 적용이 되는지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DSR도 그렇지만 오늘부터 또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죠. RTI 규제 역시 강화가 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 예상하십니까? 이게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는 더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라고 하면 내가 받는 연 임대료 대비 이제 대출 상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이거든요. 그래서 네. DSR보다는 의외로 이제 강한 규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주택은 이제 조건을 보면 기존하고 현행 같은 비율로 했는데 강화됐다라고 하면 뭐냐면 예외 조항. 기존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이게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이게 예외를 줘서 뭐 이게 흑가락도 해주고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은 네.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버림으로써 RTI 같은 경우는 대출 강화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왜 비율을 올리면 문제가 되냐면 아무래도 대출 받기 어려우면 집주인들은 서민, 세입자한테 이게 좀 월세를 올리면서 증가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에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예외 조항을 없앰으로써 이제 RTI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각종 대출 규제 강화에다가 이제 금리까지 인상이 되고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기에 접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9.13 대책 발표 이후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거든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수요 측면에서 보면 구매 능력과 구매 욕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 능력이라고 하면 내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구매 욕구라고 하면 부동산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인데 기존 9.13 대책이라는 여러 대책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구매 욕구가 많이 떨어졌고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구매 능력, 집을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잡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은 이게 약세, 약보합세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최근에 주식 시장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경제적인 네. 측면에서 보면 이런 강력한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돈이 돌지 않고 투자 심리가 억제가 되면서 경제적인 부분, 부동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